지난달 29일 이 일대 한 빌라에서 16살 K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군을 숨지게 한 것은 과외교사인 29살 L씨. 과외를 한다며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분노한 L씨가 끊는 물을 붓는 등 폭행을 했고 K군은 화상 후유증으로 사흘 뒤에 숨졌습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안녕하세요. 춘천지방검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서정화 검사입니다. 처음에 인천경찰서에서 A라는 여성이 피해 남학생을 때려서 죽인 혐의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되었고요. 범행 동기나 범행 수법이 과연 송치한 대로가 맞는지 약간 의문이 드는 사건이었어요. 네. 탑처럼 쌓인 서류들로 가득한 이곳은 서 검사의 사무실이다. 박 계장이 사건 내용을 브리핑하는 중인데 피해자 이진수, 만 16세. 아이고야. 올 1월에 고등학교를 자퇴했네요. 과외교사 김인영 씨는 어떻게 만났대요? 교생 실습 나간 학교에서 처음 만났대요. 아니 그러니까 교생 선생이 미성년자인 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합숙 과외를 했다. 근데 그 집이 원룸입니다. 방 한 칸짜리.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하고는. 그러다 학생이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려다 끓는 물을 부었다.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현장 사진은요? 네, 여기 있네요. 어? 이게 다 뭐야? 집안 곳곳이 다 피인데요? 이상하다. 끓는 물 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가 튀어? 아, 그 진술에 보면 끓는 물을 부었는데도 계속 덤벼서 골프채로 내려쳤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럼 이 핏자국들이 한날 한시에 생긴 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자세히 보면 색깔이 다 다른데요? 이건 붉은색이고 이건 또 갈색이 됐다는 건 생긴 지 오래됐다. 다시 말하면 그날 생긴 게 아니란 얘기죠. 꽤 오랫동안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다? 참 계장님, 그 성폭행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있잖아요.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아, 예. 아유. 근데 좀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성폭행 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김인영 씨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잠깐만. 여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순간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어떤 영상이었길래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놀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보니까 이 사람 손도 아니고 여기 손도 아니고 제 상자가 이렇게 찍은 건데 이렇게 누가 찍어준 것 같은데요? 찍어준 거네. 다른 네. 사람이 뭔가 인위적인 것 같아요. 인위적인. 아, 그렇죠. 예측하신 대로 촬영자는 이 김인영이 아니에요. 네. 그 말인즉슨 사건 현장에 상자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걸 지금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선생님. 그렇죠. 김인영 씨. 검찰 송치 3일째 김인영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다. 어떻게든 그녀의 입을 열어야 하는데 노원수행 안 힘들어요? 내가 5초 만에 김인영 씨 입 열게 해볼까요? 그날 원룸에 다른 사람 있었죠? 네? 그게 무슨... 이제야 입을 여시네. 그 사람 누구예요? 친구들이에요. 친구들? 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네요? 검사님, 걔네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검사님. 누굽니까, 걔네들?
뭐 대답 안 해도 좋아요. 내가 맞춰볼게요. 고등학교 친구 최태호. 네? 그리고 고등학교 엔드 대학교 친구 박소희. 소희는 정말 아니에요, 검사님. 소희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러우신가 봐요. 그게 아니라 끓는 물을 부었다고 했죠? 보리차를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려놨었거든요. 끓는 물을 냄비채 부었는데 김민영 씨 손은 멀쩡하네요? 뭐 흉터 하나 없이? 그 급박한 와중에 장갑이라도 끼셨나? 아니요, 안 껴. 아니 꼈어요. 셋이서 짰죠? 진수가 성폭행을 시도해서 끓는 물을 부은 걸로 하자고. 아닌가요? 감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아니 화가 난다고 애한테 끓는 물을 부어요? 죄송합니다. 이봐요 김인영 씨, 진수 몸은 이미 만신창이었어요. 화상은 최종 사인일 뿐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요. 공부를 안 해서 죽도록 때렸다. 친구들이랑 같이. 아니에요, 검사님. 소희는 정말 아니에요. 소희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혼자 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내 죄다. 혼자 뒤집어 쓰려는 인형의 태도가 서 검사는 몹시 수상쩍은데. 상황을 보면은 성폭행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건 다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벌써. 네. 그리고 몸에는 이미 멍이 오래전부터 계속 맞아왔던 멍이고. 네네네. 당시 원룸 내부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서 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침대는 하나고. 이게 지저분하다. 6리터 분량이래요. 그 골프채는 또 끝이 부러져 있네. 괜히 이게 더 무섭네. 네. 그러니까 벽에는 이렇게 막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범죄자들이 그 공모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죄를 미루게 마련인데 김인영은 소희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저는 소희한테 어떤 큰 약점을 잡혔나? 맞아요.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잘못이 있어서 요 정도에서 그냥 제가 한 건 맞아요. 이렇게 했나? 숨기는 뭔가. 이 사건의 어쩌면 좀 이슈가 될 만한 인물 박소희를 불러보면은 알 수 있겠죠. 말투가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나는이라고 하는데 뭐 B양은 이렇게 말하는 그런 말투를 썼었고 B양은 되게 천진난만했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걸 막 화를 내면서 부인하거나 저 안 그랬어요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약간 네. 검사님, 김인영이 또 입을 닫았다면서요? 네, 묵비권 행사하시겠답니다. 박소희는요? 올 시간 다 됐습니다. 근데요, 계장님, 진수는 왜 학교를 그만두고 선생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제 말이요. 애비로서 저도 그게 이해 불가해요. 계장님이라면 허락하셨겠어요? 에이, 말도 안 되죠. 다 큰 애를 여선생이랑. 말도 안 돼. 왜 둘이 동거를 시작했을까? 아니, 그게 열쇠인데. 검사님, 제가 강원도로 다녀올까요? 역시 우리 계장님.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네, 충성! 충성! 네. 네, 들어오세요. 늘 위축되고 어수룩한 인형과는 달리 밝고 해사한 분위기. 소희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전과도 없는 대학생이 그렇게 오면 겁을 먹기 마련이거든요, 보통은. 그리고 사람도 죽었는 사건이고.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순진해 보이고 네.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었던 게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검사님. 김인영 씨랑은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현재도 같은 대학 사범대를 다니고 있네요.
네, 맞아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죠. 그래서 같이 때렸습니까? 때려요? 누굴요? 박소희 씨, 지금 사람이 죽었어요. 뭡니까? 그 태도는? 아, 진수요. 그 생각만 하면 우리 소희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우리 소희요? 제 말버릇이. 저도 마음이 아파요. 근데요, 검사님, 진수 걔가요, 말을 참 안 듣긴 했어요. 그래서 같이 폭행했습니까? 소희가, 아니, 제가요? 뭐 선생님으로서 훈육 차원에서 야단을 친 적은 있죠. 우리 소희는 안 때렸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인영이한테 물어보시면 다 알 텐데. 다 김인영이 한 일이다. 본인은 전혀 모르시고. 저야 뭐 알 수가 없죠. 그 작은 방에 둘이 틀어박혀 있었으니. 뭘 얼마나 때렸대요? 언제까지 그런 표정 지을 수 있을지 어디 두고 봅시다. 우리의 서검사 화났다. 진심으로 무척. 어우, 소희 캐릭터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 무섭네요. 고등학교 친구 최태호. 최태호도 뭐 마찬가지였대요. 완전 모르쇠. 그리고 이 친구도 소희를 엄청 싸고 돕니다. 다 인영이 한 일이다. A 양이 제일 주범이고 그 뜨거운 물은 B 양과 C 군과는 절대 관계가 없는 A 양의 단독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비편을 들었습니다. 김인영은 계속 묵비권이고 입을 안 열고 거기다 증거는 없지. 답답한 상황이죠.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뭔가 깨름칙하고 뭔가 수상하긴 한데 그렇다면 아까 그 강원도로 간 우리 박 계장님 이제 강원도로 다녀올까요? 역시 우리 계장님. 과연 소득이 있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각 박 계장은 진수군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소문? 어떤 소문? 진수랑 교생쌤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진수랑 김인현 선생이? 아니요, 소희쌤이요. 박소희 선생님? 학교에 소문 쫙 퍼졌어요. 둘이 갈 때까지 갔다고. 평상시에 그 교생 진짜 미친 듯이 그랬어요. 교생은 사진자 선생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언제부터더라? 진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퇴했대요. 갑자기? 그 소문이 교육청이라도 들어가 봐요. 선생님 될 수 있겠어요? 스스로 그만뒀다. 네, 진수가요. 소희쌤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 뒤로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고? 이번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진수 걔 진짜 착했는데 꿈이 경호원이라 맨날 운동만 했거든요. 근데 형수님, 그 진수는 왜 김인영 쌤 집으로 간 걸까요? 저는 당연히 소희 쌤이랑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좋아하는 얘예요. 그리고 과외를 받았던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혔던 이 사람이 잡혔던 이 사람이 이세근 창고인이고. 그러게 왜 김인영이 아니지? 그렇다. 진수는 왜 그토록 좋아하던 소희쌤이 아닌 인영쌤에게 간 것일까? 이제 주변에 시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둘이 사귀었는데 이제는 동거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또 떠들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해서 자퇴를 하는 건 본인의 결정이었을까요? 근데 자퇴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 자퇴하려면? 그렇죠. 맞아요. 여기서 이 자퇴했던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 있죠. 네. 예, 박 계장님이 그다음에 누굴 만났죠? 제가 이제 진수 아버님을 봤거든요. 그 김인영 선생이 집으로 찾아왔대요. 내가 책임지고 검정고시도 다 준비시키고 뭐 무리 없이 다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도 진수 아버님이 반대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해라 그거를. 그렇지. 그때 하는 얘기가 진수가 학교에서 왕따다. 친구들하고 얘기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려워한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등 떠민 거죠. 그래서 과외비로 60만 원씩 송금하고 그랬대요. 그렇죠. 왕따라는 게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게 왕따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가서라도 거기서라도 새롭게 친구 사귀면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입장은 조금 이해가 돼요. 어떤 면에서? 선생님이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고 맡겼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니까. 하니까. 같은 시각 우리의 서검사님도 아주 엄청난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 검사님, 박소희요. 박소희가 교생으로 있었을 때. 박소희는 아닙니다. 예? 이거 들어보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김인영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안에 범인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발신인 원희? 네, 원희. 그놈이 다 사주한 거였어요. 이런 X가 이 문자를 다 원희 그놈이 보냈다고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제가 그러면 이놈 위치 추적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장님 가시는 길에 그 김인영 좀 올려보내주세요. 충성. 충성! 우리의 서검사 드디어 꼬리를 잡았는데 원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거의 하루에도 막 100통? 이렇게 실시간으로 원이라는 친구가 그 A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고, 예를 들면 뭐 지금 밥 한 손 만들어서 뭐 고등어와 뭐 구운 다음에 이렇게 먹는다 실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A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고, 그 학생 뭐 공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어디 몇 대 때릴 것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또 했습니다. 약간 주종 관계라고 해야 하나요? 도대체 그 원희가 누굴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진수 죽여라. 머리통 피 나오든 말든 죽이게 때려라. 문자는 짧지만 내용이 상당히 잔인하고 강렬하고 폭력적이에요. 아니 근데 원희는 그 진수라는 친구랑 무슨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원한 문자를 보내는 거죠? 맞아요. 이건 뭐 진짜 원한이 있는 정도의 그런 이런 가혹한 잔인한 원이라는 인물, 아니 어떤 사람일까요? 예측이 안 되죠. 원희는 김인영의 남자친구입니다. 무려 4년을 사귄. 남자친구면은 같이 살게 냅두나요? 이거. 질투했나? 같이 남자랑 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는 안 보내요. 반대로 진술을 과외시키게 한 것도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모든 걸 조종해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가 궁금해하는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인영과 소희의 고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소희. 야, 왜 혼자 있어? 그게 빵 같이 먹을래? 나랑? 왜? 왜긴? 우리 친구잖아. 친구. 소희야, 고마워. 학창 시절 내내 왕따처럼 혼자 지내온 인영. 그런 인영에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게 바로 소희였다. (4년) 전 인영에게 생애 첫 남친을 소개해준 이도 역시나 그 소희였는데. 김인영! 소희야. 소희가 너무 늦었지? 아니야, 나 많이 안 기다렸어. 원이랑은 잘 돼가? 조금 전에 또 문자 왔어. 야, 뭐래? 그게... 그게... 야, 김인영! 소희한테 비밀 있기 없기. 사랑. 야,
고마워 소희야. 야, 무슨 친구끼리? 근데 김인영 너 살쪘다? 아, 원희가 자꾸 뭘 먹으래. 자긴 통통한 여자가 좋다고. 야, 그런다고 그렇게 그걸 다 먹어? 난 그냥 원희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으이구, 이 순둥이.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왜? 어디 가게? 아, 나 초코 케이크 하나만 시키고 오게. 케이크? 너 좀 전에 밥 먹었잖아. 아, 원희가 초코 케이크 하나 다 먹고 보고하래. 아, 갔다 올게. 아. 아니 잠깐만 계장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희가 소희라뇨? 네, 원희가 소희입니다. 그 원희가 쓰던 번호요. 박소희의 듀얼 폰 넘버랑 일치해요. 아니 듀얼폰이면 그러니까 원희 번호가 박소희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번호였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진숙은 때리라는 문자를 보낸 게 박소희였다. 네. 김인영 씨! 한편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 인영은 애틋한 표정인데 김인영 씨! 김인영 씨! 검사님 좀 살살. 네. 김인영 씨, 원희라는 사람 얼마나 만났다고요? 4년 정도 만났어. 만난 거 맞아요? 본 적은 있어요? 원희는요 바빠요. 한국에 잘 안 들어가요. 유학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만난 적이 있냐고요? 없죠? 와, 김인영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똑똑히 잘 들어요. 당신이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원희라는 사람, 당신 친구 박소희입니다. 네? 그게 무슨... 원희가 박소희고 박소희가 원희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검사님? 아니 4년이 넘도록 박소희가 원희 행세를 했는데 눈치 못 챘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닌데. 진짜 그럴 리가 없는데. 검사님 거짓말이시죠? 거짓말. 맞네요. 내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박소희가 한 거짓말. 원희... 아니, 소희... 원희... 말도 안 돼. 원희가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B양이 사실은 원이다라는 거를 A양한테 밝혔을 때 그 A양이 무너지는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잡고 있던 끈을 탁 놓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앉아있던 어깨가 이렇게 탁 내려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얘는 정말 몰랐구나. 얘는 정말 원희가 존재하는 줄 알았고
B양이 원이라는 걸 얘는 정말 몰랐구나. 그러니까 소희라는 그 친구는 인영이를 보면서 너 살쪘다 하고 좀 더 찌게 할까 해서 그래서 문자로 해서 잠깐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가 계속 살찌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까 그 자료 화면 보니까 좀 살이 있더라고, 살집이. 여전히 대학생의 싱그러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소희가 캠퍼스를 막 빠져나오고 있다. 서 검사가 황급히 그녀를 막아서는데 박소희 씨, 깜짝이야, 검사님. 친구 속이고 검사까지 속이고 그동안 참 재밌었겠다, 그죠? 아니,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왔으니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아요. 원희 씨. 아, 원이요? 아니, 뭐 저라고 뭐 쉬었는 줄 아세요? 말이 쉽지 4년이잖아요. 소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친구로서 좋은 일 한 번 한 건데. 친구로서? 검사님도 인영이 보셨죠? 인영이요.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애예요. 평생 연애 한 번 못 해보고 고백 한 번 못 받아봤다니까요? 그래서 도와준 건데 그것도 죄가 되나요? 와. 아, 됐습니다. 됐고요. 대체 왜 진수를 때리려고 한 겁니까? 아, 진수. 그러니까 그것도 인영이 때문인데 진수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인영이가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박소희 씨가 너무 힘들었던 건 아니고요. 진수와의 관계가 들통날까 봐. 그 소문 검사님도 들으셨나 보다. 그쵸? 그거 다 헛소리예요. 진수 걔가 일방적으로 절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런 남자들이 좀 많기는 해요. 박소희 씨, 지금 웃음이 나와요? 죄송해요, 언니. 아니, 검사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 B양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뭐 검사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검사님이지 맞아 검사님이에요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죄가 없음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저런 연기까지 하나 싶어 보이기도 하고 메시지를 보면 그 세 사람을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들에게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소희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물이 하나 더 있죠. 그 남자 태호? 인영이의 원룸에 드나들었던 고등학교 동창 최태호. 성폭행으로 조작한 동영상을 찍은 것도 바로 그 최태호로 밝혀졌는데 다름 아닌 머슴 자격증. 머슴 자격. 저거 뭐야? 너무 구리다. 실제로 주민등록증 크기의 종이에 인쇄를 해서 코팅까지도. 나름 구색은 또 갖췄네. 정성스럽네. 그럼 이 최태호는 머슴이었다는 거예요? 소희의 머슴? 조사받는 내내 최태호는 예상대로 박소희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보호하려고. 자, 그래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네.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시종일관 박소희를 감쌌다는 최태호. 서 검사는 당최 이해가 되질 않는데 우리 소희가요. 그렇게 마음이 예뻐요. 말끝마다 우리 소희 참나. 검사님, 검사님, 드디어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박소희와 최태호가 주고받은 문자를 복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으니 근데 이게 좀 많습니다. 5년치라. 5년. 문자를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하는 서 검사.
그렇게 며칠이 하루처럼 흘러가는데 검사님, 오늘도 밤새시게요? 네, 봐도 끝이 없네요. 아, 요즘 애들은 전화 안 하고 다 문자로 하나 봐요. 이렇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니, 검사님, 이 사진은... 아니, 이제 커피빨도 다 떨어지고 에너지 드링크도 소용없고. 아이고, 제가 이거라도 봐야 잠이 깨더라고요. 네, 그때 메시지 양이 너무 많아서 분석하는데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래서 매일 새벽까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너무 잠도 못 자고 힘이 드니까, 그래서 그때 매일매일 그 사체 사진을 봤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누군가가 죽었는데 네가 지금 네 몸 좀 힘들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지 않느냐라고 매일 그 사진을 매일매일 봤었던 것 같고, 내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자, 최선을 다하자, 뭐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와. 그리고 박서희, 최태호 모두 구속이 됩니다. 네. 자, 거기에 또 어떤 결정적인 문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문자 중에 어떤 문자였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머. 뭘 잘라? 뭐라고? 소이 하더니. 네. 와, 정말 섬뜩해요. 어머. 네. 신느라 따뜻한 물 쓰는데 왜 때려요? 근데 저 같은 진수는 왜 아무런 대응을 안 한 거죠? 그냥 몸도 경원하려고 운동도 했고 건장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네. 도망가거나 그죠? 그렇지 못한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소희와 태호가 나눈 두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와,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자. 인간이 진짜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아, 저게 가능한가? 박소희와 최태호는 폭행 혐의로 구속되고 서검사와 소희, 누구 하나 만만한 기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 여자가 또다시 대면하는데 박소희 씨, 나 이거 찾느라고 며칠 날밤 깠어요. 고생하셨네요, 검사님. 네, 인정할게요. 선생님으로서 체벌을 좀 했어요. 워낙 말을 안 아니, 들으니- 도대체 어느 나라 체벌이 온 집안의 피 같습니까? 체벌이 좀 과했던 것도 인정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수위 입고 있잖아요. 아하, 폭행만 인정을 하시겠다. 박소희 씨, 나는 당신을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할 생각입니다. 상해치사요? 진수 사인이 화상 아니던가요? 제가 한 폭행과 화상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인과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자, 2013년 6월 15일 발신인 박소희 보이시죠? 과연 서검사가 내민 문자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는 것일까? 바라보는 소희의 표정이 알 듯 말 듯 묘하다. 네, 갈수록 전입가경. 짜증난다. 네. 그래서 수의 입고 있잖아요. 이게 소름이 돋네요. 이제 우리도 한번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소희와 최태호가 주고받은 문자. 쓰러졌어. 필름 끊기셨네. 오줌 싸더니 바로 눕는다.
뜨거운 물 끓이니까 기어 나오고 정신 들었다고. 이 문자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떠세요? 이게 뭐 화상으로 인한 사망하고 소위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나요? 그러니까 소위도 폭행은 인정해요. 그런데 저 화상하고 나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냐? 끓인 물이라고 계속 소희가. 물은 끓일 수 있잖아. 애매해요. 아직 좀 한 5% 정도? 뭔가 빠진 거 같은. 부족해요. 인과관계를 증명하기에는. 그러면 두 번째 문자를 보겠습니다. 어디 읽겠어? 쟨 이제 끝났어. 왜 못 때려? 너 X이야? 내가 알아서 인영이한테 물 부라할게. 뜨거운 물. 그거 하지 마. 그냥 때려. 아니, 화상 입혀야 돼. 아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걸로 상해치사 혐의가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이게 안 되나? 가능해야 되지 않아요? 저기에 인영이한테 구우라고 시킬게라고라는 명시가 딱 돼 있는데. 네. 나도 법은 잘 모르지만 시킬게 하고 시켜서 부었어라고 하는 경우도 틀리잖아요. 아직 안 한 거라서. 이래도 계속 발뺌할 거예요? 발을 넣었어야 빼죠. 이 문자요. 수신인이 태호 아닌가요? 태호랑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에요. 박소희 씨, 당신이 보낸 문자에 수시로 끓는 물이 언급되고 있어요. 네, 알아요. 근데요, 이 문자 어디에 제가 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요, 설령 시켰다 쳐요. 인형인 바보래요? 하란다고 하게? 박소희 씨,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하나만 물읍시다. 진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어요? 당신을 좋아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 자퇴하고 집 나오고 결국 그렇게 간 진수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냐고요? 검사님, 아직 오해가 안 풀리셨나 봐요. 저 정말 진수랑 아무 사이도 아니었어요. 당신이 진수랑 주고받은 문자도 내가 다 확인했으니까 거짓말 그만합시다. 검사님, 그럼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진수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면 왜 도망을 안 갔을까요? 누가 감금이라도 했어요? 손발을 묶어놓기라도 했어요? 진수 몸집 보셨죠? 100kg도 넘어요. 그냥 운동만 좋아하거든요. 보통 범죄고요. 그런 애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검사님은 안 궁금하세요? 진수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서검사 역시 그것이 몹시 알고 싶다. 자, 당시의 기사 댓글입니다. 도망치지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 참 안타깝네. 교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둘 다 어이가 없네. 고등학생 바보도 아니고. 불쌍하기는 하나 이해가 절대로 안 감. 혹시 약을 했나? 아니면 좀 덜 떨어진 애인가? 기본적인 아무 생각 없이 남긴 이 궁금증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가족. 가족, 유가족이죠. 이제 서현철 씨가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진수 아빠입니다. 50대고 아들 진수를 사랑합니다. 무척이나. 아이고, 이게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제가 인형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등장을 하시는 동시에 너무 죄송했어요. 이게 저도 이렇게 죄송하고 한데 그 본인들은 어떨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진수 아버지가 서검사님을 찾아옵니다. 아유, 아버님, 여긴 어떻게... 검사님,
제가 꼭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상장이네요. 우수상, 최우수상, 착한 어린이상. 검사님, 우리 진수 바보 아닙니다.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운동한다고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진수가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 애였는데. 아버님, 정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검사님. 자식 새끼 그렇게 허무하게 보낸 것도 억울한데 바보라니요. 우리 아들 바보 아닙니다. 바보라서 죽은 거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우리 아들 저 세상에서라도 억울하지 않게 제발 꼭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검사님. 우리 아들 불쌍해 죽겠어. 네.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대사를 못 읽겠네요. 자식이 억울한 누명을 쓴 걸 벗겨주려고 하는 그 자체도 속상하고 마음 아플 텐데 이미 자식은 죽었어요. 네. 죽었는데도 또 바보라고 오해를 받잖아요. 이거는 부모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감정인 것 같아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시신 위로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가족이 아니고 자기 일이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아버님이 어렸을 때 사진, 상장, 우리 아들 바보 아니다. 이게 나는 그걸 들고 갔다는 그 자체부터 자꾸 눈물이 나와서 맞아요. 읽을수록 점점 화가 나다가 이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굴까요?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김인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승원. 예, 승원만. 김인영이 지금까지는 소희를 감쌌어요. 구치소 한쪽. 인영은 오늘도 식음을 패하고 면벽 수련 중이다. 그녀의 입을 기다리는 서 검사는 심란한 형국인데. 소희야. 아니지. 아니잖아, 소희야. 아닐 거야. 언제부터 저러고 있어요? 그날부터요. 그 원인은 소희다. 그날부터 아예 입을 닫았대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요? 그 교도관들 얘기 들어보면 엄청 괴로워한대요. 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럼 심경 변화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바로 진술을 받아볼까요? 검사님, 그게 아니고요. 박소희 때문에 힘들답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소희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박소희 걱정을 해요? 예, 그 박소희에 대한 죄책감이 크대요. 진수는요? 진수 얘기는 없어요? 네버. 진짜 최태호는 곧 죽어도 박소희 잘못은 없다지. 김인영은 다 지 잘못이라고 입 싹 닫지. 그 와중에 박소희는 또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한지. 자, 불쌍한 우리 진수는 말을 하고 싶어도. 자, 이 3명 사건의 가해자들, 이 공범들을 서 검사님이 모두 공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재판의 결과가 어땠을지 보겠습니다.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 복도 한켠 구석에서 서 검사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16살밖에 안 되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잔인한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목이 계속 잠기네. 아버님 오시지 말라니까 왜 오셨어요? 보려고요. 그놈들 얼굴 똑똑히 봐둘라고요. 저승 가서라도 못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그럼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재판하다 보면 저는 저대로 주장하고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피고인들 편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들으시다 보면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꼭 참으셔야 돼요. 걱정 마세요, 검사님. 소란 같은 거 절대 안 필게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가시죠. 과연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의 서 검사 마지막 반전을 꾀하는데 김인영 씨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죠? 옆에 있는 박소희 씨를 지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 김인영 씨는 4개월 전 진수군을 자퇴시킨 후 합숙 과외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죠? 검정고시에 합격시키려. 제 말은 멀쩡히 잘 다니던 학교를 왜 그만두게 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옆에 있는 박소희가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닌데요. 전 그런 적 없는데. 박소희 씨. 박소희 씨는 사망한 진수군과 교제한 사실이 있죠. 제가 진수랑요? 그 사실이 탄로날까 봐 진수군을 자퇴시켜 인천으로 빼돌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세요? 사실 진수가 지능이 좀 모자라긴 했어요. 학교 자퇴한 것도요. 애들한테 왕따 당해서 그런 거예요. 걔가 잘 씻지를 않아서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박소희 씨! 마지막까지 고인을 모욕할 참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진수 아빠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아버님이 운전인가를 하셔서 허리도 제대로 못 펴시는 허리가 조금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방청석에 앉아서 불편한 허리로 앉아 계시면서 계속 주먹을 파르르 떨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일어나서 소리치지는 못하시고 두 주먹만 파르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분도 마음이 아프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이 법정에는 억울하게 사망한 진수군의 아버지가 와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허락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보니까 다들 아주 똑똑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부디 제 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꼭 좀 밝혀주십시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우리 아들 죽음이 그 헛되지 않게 진실은 꼭 밝혀달라 뭐 이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막 소리칠만 하잖아요. 이때까지 저 같으면 이때까지 참아왔던 소리를 막 칠 것 같거든요. 내 자식 바보 아니야 하면서 뭐 이렇다는 거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시고. 그때 그게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내가 너무 참으라고 하고 모시고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순간이 다시 생각나니까 잠깐 울컥 했었습니다. 진수군의 사체는 그동안 제가 봐온 그 어떤 사체보다도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사 중 확인한 피고인들의 문자는 그보다 훨씬 더 참혹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문자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사건,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세상만큼은 꼭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이 법정에서마저 고인을 모욕하고 이런 피고인들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그 어떤 선처도 불가합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1심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예.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복만 씨가 얘기를 해주시죠. 피고 김인영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범죄로 기소된 박소희와 최태호. 피고 박소희 상해치사 무죄.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태호 징역 8개월을 선고합니다. 8개월. 네. 참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 났어요.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사람이 죽었는데 8개월을 선고받고 2년을 선고받는 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재판정에서 나온 판결문에 따르면 역시 인과관계다. 인과관계로 얘기를 했대요. 증거가 저게 증거가 아닌가. 글쎄,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 예. 항소해야 될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검사님이 바로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김영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발 반전 제발. 제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고등법원. 푸른 수의를 입은 인형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증인, 사망한 진수군과 합숙 과외를 하게 된 이유를 말해주시겠습니까? 소희 때문에요. 소희가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소문 때문이에요. 소문나면 자기는 끝이라고 잠잠해질 때까지 진수를 멀리 보내야 된다고 인천 원룸도 소희가 구해줬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준다. 아무리 친구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죽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소문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왔다고 그냥 죽어버릴 거라고 그래서 너무 무섭고 미안했어요. 소희는 저를 구원해 줬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진수군을 맨 처음 폭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소희입니다. 진수가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쳐서 소희가 뭘로 때렸습니까? 처음엔 골프채였는데 나중엔 손에 잡히는 대로 증인도 폭행에 가담했죠. 이유가 뭡니까? 원희가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원희는 박소희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폭행을 사주한 건 박소희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박소희는 왜 진수군을 폭행해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진수군이 집으로 돌아가면 자신과 진수군이 교제한 사실이 발설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끓는 물은 누가 뿌렸습니까? 제가 뿌렸습니다. 뿌리라고 누가 지시했죠? 소희가요. 더는 때려도 소용이 없다. 물을 끓여서 부어라. 아무리 시켰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진수군은 왜 그 원룸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진수는요. 소희를 너무 사랑했어요. 원룸을 떠나면 소희를 더는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놈의 사랑. 피고 박소희는 김인영의 정신적 결핍을 이용해 수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또한 진수군 역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법적 인과관계를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법의 현명함과 엄중함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영이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 진수는 왜 도망가지 않았냐? 그 진수는 정말 그 사람을 한 거죠. 네. 비양을 사랑해서 비양이 하는 모든 말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 같고 너무 착하고 그냥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학생은 거기를 못 떠났던 것 같고 A 양도 그 원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한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한 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인영의 진술이 받아들여졌을까요? 받아들여줘야 될 것 같은데. 증언이니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떡해. 설마 했는데. 재판부가 인영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유를 보만 씨가 갑자기 달라진 피고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짜증난다. 자, 안타깝게도 세 사람의 형량은 원심 그대로 유지가 됐다. 어떡해. 근데 그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원룸 구해준 거에 대한 절차라든지.
아휴, 답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명확한데 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 검사님은 그게 너무 억울하고 아쉬웠다고 합니다. 제일 아쉬움이 남는 게 저희 라포라고 하는데 이 조사하는 사람과 조사받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감정적 유대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A 양으로부터 좀 항소심 재판 가기 전에 수사 단계부터 시작해서 A 양이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깝다. 남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남는 사건입니다. 인용만 제대로 처음부터 진술을 했었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그 교수님 나오셔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당시에는 이런 가스라이팅이나 이런 용어도 없었고 약간 이런 사건이 맞아요. 흔하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뭐 사실 뭐 친구들끼리, 연인들끼리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다 약간의 그런 지배적인 가스라이팅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요즘은 좀 자주 뉴스나 이런 데서 보이는데 그 당시면은 좀 여수 돌직기 살인 사건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허벅지에 둔기로 맞은 듯한 심한 상처가.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성인들이 뭔가 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죽는 실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경우 있죠. 네, 막 주먹 다짐 이렇게 하다가도 넘어져서 큰일 난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 기사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네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무슨 성인 두 명이 잠을 깨려고 서로의 허벅지를 돌로 내려치다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뭐 황당한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 도로의 졸음 쉼터에서 30대 남성 2명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허벅지에 상처에 의해서 폐혈증하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고, 네네네.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의식 불명의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이제 얼마 뒤에 이제 그 한 명이 깨어났는데, 한 명 살았으니까, 그 생존자가 차 안에서 2, 3주간 먹고 자고 생활을 아예 거기서 하면서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때려서 깨우는 내기를 벌였다.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참. 그 참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그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20년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난 사이래요. 예. 그런데 서로 게임하면서 게이머들끼리 뭐 게임 아이템도 주고받고 맞아요. 돈도 현금도 뭐 시비가 빌려주고 많았죠. 예. 빌려받고. 그런데 오랜 기간 그렇게 하는 사이에 정확하게 기록을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 의견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럼 우리 둘이 만나서 끝장 논쟁을 해보자. 둘이 어디 도망가지 않은 채 끝장 논쟁을 해서 누가 더 채무를 더 많이 갖고 있는지를 밝히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저 끔찍한 일인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권 교수 이 뒤에 뭐가 더 있다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진술이었는데 예.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배후에 이 사람들을 조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시킨 사람은 뭐며? 도대체 목적은 뭐며?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궁금하죠. 예. 네, 그 이제 제작진 취재한 내용을 이제 그 살펴보면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법적 분쟁에 휘말려서 이 사람이 고생을 하다가 뭐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하니까 이제 법률 상담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조언을 잘 해주니까 자기의 지인이 김 씨도 이제 이 사람이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하. 문제가 뭐 된 게 뭐였었냐면 그 자기가 자문을 해준 이 변호사 비용이 억대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 상식적이지는 않죠. 상식적이진 않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갚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폭행을 시작을 했는데 제2금융권 뭐 사채 이런 것까지 다 빌려가지고 이제 뭐 가족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빌려서 이거를 갚았지만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씨라는 제3자인 그 당사자가
두 사람을 한 장소에 불러서 돈을 갚는 방법을 너희 둘이 찾아내라. 이렇게 해서 서로 폭행을 하면서 어쨌든 끝까지 그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너희들은 거기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사실은 저기 변호사 사무장이면 이제 법을 누구 봐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것도 참 근데 궁금합니다. 그게 예. 사실 알고 보니까 무직이에요. 그냥 사기꾼이구나. 예, 사기꾼이에요. 이게 이제 고시 공부를 한때 했는데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게 이제 뭐 남들한테 뭐 좀 아는 척하고 조언을 해주는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선무당이에요, 선무당. 이게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짜고 거짓말이구나. 예, 거짓말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갈취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저희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이제 그 남자 둘이잖아요. 네.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이제 두드려 패고 이제 제압을 해서 거길 탈출하거나 이게 사실은 상식인데. 맞아요. 네. 아니 그래 저기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시킨 대로 그냥 말도 안 되게 돌로 찍고 이런 거 자체가 나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사실 뭐 한 발 떨어져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러니까요. 도저히 이렇게 뭐 제압당하거나 감금당한 상태도 아니죠. 네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다. 아하. 심리적 지배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 둘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한거 불능케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스라이팅 하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누군가의 정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들을 이제 통상 이야기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가스라이팅은 전문 용어가 아니랍니다. 학술 용어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용례가 사용되지 않는. 연극과 영화에 처음 등장했던 개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1938년도에 나왔던 연극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 연극에 보면은 부인의 정신 세계를 내가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나에게 속박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근데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고. Did I really dream? All that did not happen. Then it's true. My mind is going. Haven't I told you? 불이 켜졌다 꺼졌다는 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내 눈을 못 믿게 되고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나의 그 구속과 속박 아래 두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라서 강력한 의미를 내포하고 근데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 뭐냐면 사실은 사용된 적이 거의 없어요. 없다가 이게 최근에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써요. 네.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후에 등장. America first. America first.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전혀 다른 형태의 화법을 사용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치적 지지를 모으고 그걸 열광하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이제 사람들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돌진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잖아요. Instead, he continues to gaslight the American people by acting like this pandemic is not a real threat. 가스라이팅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의 뇌가 세상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정보들을 근간부터 무너뜨리면서 내가 원하는 종류의 정보로 다시 믿도록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러브 범빙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사랑하게 만드는 뭐 유혹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신뢰할 수 있다. 믿게 만드는 거고. 당신 힘들었지. 내가 당신의 힘든 걸 다 풀어줄게. 이런 형태로 접근하면서 신뢰를 얻는 과정. 바로 법률 조언이라는 그런 두 사람보다 신세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전문가고 믿고 따라야 해. 그럼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뭘 하냐? 다른 피드백과 세상의 정상적인 정보가 들어올 수 없도록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는 형태로 분리하는 상황을 만들고 차단 분리. 그 차단의 가장 극단적 형태가 뭐냐면 좁은 공간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감금. 그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이 씨가 조성을 합니다.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게 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조건이 이 두 사람을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끝장 토론 논쟁을 해서 방법을 찾아내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차단과 감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충분히 나에게 속박이 되고 차단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통제를 하고 조종을 하고 착취하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시도를 한다. 그럼 이제 후버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모든 걸 뺏길 수 있고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불안과 공포를 조장을 시킵니다. 가끔씩은 뭐 야구 방망이 같은 몽둥이를 들고 가서 폭행을 해요, 직접. 네. 자기가 직접 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제대로 안 한다면 내가 직접 너희들 응징할 거야. 이러한 상황 자체를 공포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두고 있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딴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이 폭염, 배고픔, 고통, 아픔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면서 감금하고 폐쇄시키고 차단시키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야, 이제 심지어 이게 발견된 것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119에 신고를 했잖아요. 지금 사람이 죽어갔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직접 119 신고하는 게 당연할 텐데 그것마저도 이 씨의 허락을 받고 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처음에 경찰이 허위 그 진술한 내용이 결국 이 씨의 지시 내용대로 한 허위 진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구나. 옛날에 사실 그 저기 뭐 이제 다단계 이런 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돈만 빼내잖아요. 이 인간은 돈 플러스 왜 무슨 이상한 진짜. 이 씨의 목적은 일단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일단 가스라이터들 상당수가 좀 유사한데요. 돈이라든지 합리적인 목적 말고 지배 통제라는 것 자체, 심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 내가 예를 들면 노예처럼, 그렇죠. 꼭두각시처럼. 바로 그 노예가 과거에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하는 거죠. 맞아요. 재미를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정복용을 느끼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형태고 내가 남을 공격해야 되는데 서로 공격하게 만들면서 자기 공격성을 대리 표출하게 만드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자,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경우가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군요. 예. 네, 이거를 이제 어둠의 삼각형이라고도 불러서 어둠의 삼각형. 나르시시즘이 아주 강하거나 사이코패스기가 있거나 아니면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것이 강한 사람인데 이 세 번째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됩니다. 마키아벨리 아시죠? 알죠. 군주론을 썼던. 직업병이지만 하나 굳이 사주 붙이고 싶으면 원래는 마키아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공화국의 어떤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한 단호한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지 이 주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그냥 사정 제가 만든 이름은 아닙니다. 네,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는 내가 잘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에고가 되게 중요한 스스로의 뭐 자뻑이 되게 심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양심을 느끼지 않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종류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마키아벨리즘은 흥미롭게도 이 둘과 또 별개로 누군가를 내가 정복하고 조종하고 내 마음대로 교사하고 시키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피하라고 그래요. 나르시시스트,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저 진짜 아주 나쁜 인간인데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을 죽인 거는 그 둘이 이제 같이 다니면서 한 그 김 씨잖아요. 당사자들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씨는? 이게 사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법률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처벌법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법상의 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둘이 죽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조폭들이 야 가서 이제 죽여. 이거는 이제 살인교사인데. 이제 상해교사밖에 안 되니까 형량이 낮아요 또. 다만 조금 아마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통상적인 그런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이 씨가 직접 물리적으로 감시 통제하면서 못 나오겠단 말이에요. 아, 그죠. 자기가 두드려 패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금은 분명히 그렇죠. 것 같고 감금죄는 형성이 되겠죠. 감금으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구제를 했으면 살아났을 텐데 119 신고를 지연시키고 못하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죽게 만든 거는 이 씨지 김 씨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이 사건만큼은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그 의뢰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지금 살인이라는 범죄가
물리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살인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변화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인천 과외 사건 이거는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이 이제 겹치고 겹친 사건이에요. 지난달 인천에서 한 남자 고등학생이 과외 여교사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K군을 숨지게 한 것은 과외교사인 29살 L씨. 과외를 한다며 두 사람이 올해 2월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온갖 학대를 당하고 사건이에요. 결국 사건 당일 끊는 무릎 붓는 등 폭행을 했고 K군은 화상휴유증으로 사흘 뒤에 숨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한 이유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이 B였던 거예요. 야, 그건 뭐야? 같은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던 A씨와 B씨. 둘은 같은 고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고1이던 K군을 만났습니다. 그 B양과 이 학생이 좀 깊은 관계가 되다 보니 B양이 A양에게 이 학생을 학교를 자퇴시키고 인천으로 데리고 와서 너네 집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과외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과외를 했는데 그 학생 뭐 공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어디 몇 대 때릴 것 이렇게 하면 A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보내고 끝없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지시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그 안에 이제 속속들이 어떤 감정들이라든 이런 것도 다 지가 이제 전부 다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 변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캐낸 거죠. 와, 말도 안 되네. A양은 끝까지 어떻게든 B의 책임은 좀 줄여주려고 그래도 네 끝까지 정말 이만큼 100%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막 물으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극적 대답을 했었지 B양이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실행자죠. 네네네. 범죄를 실행한 이 범인이 7년. 그다음에 이제 그 가스라이터인 B가 2년을 선고받았어요. 2년이면은? 그래서 살인이 이제 인정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상해치사로 인정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뜨거운 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상으로 인한 폐혈증이 주된 원인이었으니까요. 뜨거운 물 부어라고 시킨 적이 없다. 네. 그 문자를 받고 그 문자대로 저는 뜨거운 물을 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사망 부분이 무죄가 나갔습니다. 과거에 이제 2012년 그 사건 알지? 그 기계교 살인 사건. 그렇죠. 기계교요? 예. 친모가 자기 두 딸을 살해해요. 예, 아주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딸아이의 엄마가 부부관계가 좀 안 좋고 약간 좀 우울한 상태였어요. 그랬더니 그 가해자인 학부모가 당신 좀 나처럼 좀 잘 살아보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권유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제 기계교육을 따라했더니 이렇게 됐어. 기계교육 뭔데요? 기계에서 시스템에서 문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받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거 했다가 그 다음에는 딸을 때려라, 밥을 먹이지 마라 이렇게 나가다가 거기다 지가 보내는 거고? 예, 폰을 2개를 가지고. 기계라는 게 자기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네. 없는 걸 만든 거죠. 이 사건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법정에서 직접 살해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근데 기계교란 걸 내세워서 교사한 교사범에게는 징역 12년. 더 무겁게 처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좀 다르네요. 그렇죠. 예,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거죠. 그러네. 예. 교사자, 청부자는 정범. 그래서 그렇죠, 네. 공범으로서 실행자와 같은 형량을 주도록 돼 있는데 가담 정도, 주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판사 마음이니까 사건마다 달라져 버려요. 다르네요. 예. 이른바 가스라이팅에 의한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수사까지 즉 가스라이팅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의 얘기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유명 사전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로 꼽은 단어가 가스라이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검색량도 굉장히 많이 폭증을 했고. 근데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 예전에는 좁은 의미로만 쓰였는데 이제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에 이런 게 났어요. 의사들이 여성과 소수인종의 질병 증상을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메디컬 가스라이팅이다. 약간 옛날로 말하면 약간 그 치팅의 그런 개념도 그쵸? 있는 거예요. 나를 속여? 너 계속 속여? 야, 이거 메디컬 가스라이팅이야. 아니면은 또 어떤 미국에서 기름 기업들이 기름값을 막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비오일 가스라이팅이다. 오일 회사가 우리한테 주입하는 거야. 세뇌를 한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는 거야. 이건 오일 아니면 천연가스면 가스라이팅이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와, 이거 용어 좋네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이런 행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점점 넓게. 저는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과학 좋아하세요? 아니 별로. 그렇죠. 네,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저랑 다니다 보면 좋아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과학을 좋아하게 된 상태를 이제 과스라이팅 당했다. 뭐 괴스라이팅 할 때 되게 많이 되도록 하시는데. 다니면은 좋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 본인 쓰진 않는데 주변에서 많이 야, 듣는다. 너도 괴스라이팅 당했니?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좀 부정적인 용어다 보니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무슨 의미로 그걸 했는지는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 전 요즘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너무 과도하게 쓰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모르는 단어였거든요. 저도 몇 년 전까지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야?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은 너 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겠어. 뭐 충고를 해도 나 가스라이팅 하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얘기를 못 의견을 하겠어. 섀도우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사용되는 얘기를 못 경우가 하겠어. 남용되는 네. 경우가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유의해야 합니다.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남발하면 안 돼. 심지어 뭐 집안일을 좀 하라고 종용하는 아내한테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못난 남편들이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그거는 나는 정말 그죠 그 못난 남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사실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집안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 아니 내가 하면 되잖아. 왜 안 해?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니 나 하지. 반응이 없어서 그렇지.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저는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 예를 들면 우리가 한동안 힐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맞아. 욜로부터 해가지고 깜짝이야. 엄청 그랬어. 아니 진짜로. 나 진짜 놀랐어. 아니 진짜. 맞습니다. 아니 예.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뭐만 하면 욜로라고 그러고 말이야. 맞아요.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기독교 진영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기분 좋고 이런 것이 아니고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감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도라든지 명상 이런 게 오랜 응시의 결과고, 근데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한국에선 힐링은 결론적으로 뭐가 남는 거죠. 이게 꼭 힐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어떤 단어가 새롭게 들어오면 엄청 유행한 다음에 그 본질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끝내버리죠. 전 이건 문제가 돼요. 상업적으로 그래서 힐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나는 그게 종교적 개념인지 몰랐고 뭐 마사지 이런 것도 힐링 스파. 그렇지. 뭐만 하면 맞아요. 그거 진짜 그 문제가 있어. 맞아요. 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그러면 가스라이팅으로는 내가 정의해버려서 벗어나거나 확대되는 나의 상상력과 사고를 자꾸 지배하게 되거든요. 범죄자가 잡혔는데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사이코패스야 그러면 사실 이렇게 끝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분석할 게 없어요. 그렇게 단순 규정화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일반화의 오류가 생기고 유사한 사례가 전부 거기에 그게 이제 전에 얘기했던 묻지마 범죄처럼 언론에서 만들어낸 용어들이잖아요. 사실. 자, 그럼 말이죠. 여기서 두 분께 좀 한번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에 대한 어떤 그 법제화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그냥 각각의 어떤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법제화가 필요하다. 저는 아니다. 아니다. 네. 꼭 그런다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뭐 일부러 뭐 그러진 않았겠죠. 일부러 뭐 저기 권인용이하고 뭐 대척점을 줘서 뭐가 뭐 남는 게 있다고 뭘. 맞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스토킹 범죄를 돌아보면
그냥 쫓아다니면 한번 만나줘. 차 한잔 마시고. 그래, 사랑이 뭐 끈기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근데 그랬죠. 그런 아주 그 잘못된 방식들이 이제 범죄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시대가 된 것처럼 가스라이팅도 만약에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형법상의 처벌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밝혀지지 못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교사죄로 자기는 빠져나가고 실행한 사람들만 범죄자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의할 필요는 있다. 정의에서 법률로 정의를 좀 해놓으면 그런 범죄가 좀 예방되거나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충분히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지만 여전히 그걸 정의하는 것 자체는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서 기기교 사건처럼 정말 나쁜 가스라이터는 구중을 해서 그의 그런 교사 행위의 치밀함과 피해자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기재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서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가스라이팅은 엄벌하고 이런 범행은 가스라이터를 더 크게 범행 그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해버린다면 사실 좀 어떤 악용 사례가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지가 해놓고서 저 사람이 시켰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개념 자체가 지금 유형화되지 않고 모호하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뭘 수사할지 모르는 거고 판결을 할 때도 자기 주관적인 잣대로 결국은 법관이 판단을 해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늘 그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 법감정과 다르다. 그 많은 이제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는데 판사들만 나름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 왜 다르게 판결을 하는지 뭐 또는 반대로 과거 사건에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좀 다른데 왜 굳이 과거 판례만 그대로 따라만 가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재판부도 열고 함께 소통하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가스라이팅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폭행, 갈취, 살인 뭐 이런 범죄가 벌어졌으면 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은 범죄의 수단, 도구, 방법입니다. 이제 그거를 더 가중사유로 삼을지 어떻게 처리할지 말하자면 양형사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법원이 기준을 세워야 될 거예요. 판사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자체를 처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도구로 어떤 범행을 했을 때 이것을 가중처벌을 할지 한대면 얼마나 더 형을 높일지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이 단어가 왜 이렇게 화제가 됐냐, 우리가 왜 이거를 많이 쓰게 됐냐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심리적 지배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고립되거나 은둔되거나 소통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뭔가를 듣고 그쪽만 쳐다보는 이렇게 된 경주마 같은 이런 사회적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 단어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어떤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내가 설득당하는 것 같으면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이런 단어가 유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내가 고립돼 있고 내가 어떤 사람하고만 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여서 이런 경우에는 꼭 널리 대화를 해보자. 내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나뿐이다라는 자존감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겠다.